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보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분반들은 전부 다 수업을 했는데, 한 분반이 이쪽 2020 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풀이를 수업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쌤이 온라인으로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혹시 다른 분반 학생들도 한 번 더 들어보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쌤이 이것을 다른 분반에도 공개를 해 놓을 테니까 듣고 시험 공부를 할 때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자,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2020 학년도 서울대 면접 및 구술고사 물리문항이고요. 총 두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 문항은 불역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불역과 탄성력에 관련된 문항이고요. 이제 두 번째 문항은 이제 이중슬릿 실험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먼저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시문을 읽고 문제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1번. 아래 그림과 같이 원통형 수조에 밀도가 rho인 액체가 높이 h만큼 채워져 있다. 그 위는 진공이고 액체는 언제나 일정한 온도에서 열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 수조 바닥에 용수철 상수가 K인 용수철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반대쪽 끝에 공기가 담긴 풍선을 붙인다. 풍선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공기는 없고 변형되지 않은 용수철의 원래 길이는 매우 짧아서 0으로 간주할 수 있다. 중력하 속도는 g이고 풍선은 연직 방향으로만 움직인다. 베르누이 법칙에 따르면 흐르지 않는 액체에서 높이가 z인 지점의 압력이 p일 때 p 플러스 rho gz는 항상 일정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 상황을 보면은 이 부분이 진공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진공으로 되어 있으면 밀도가 rho인 액체가 이러고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텐데 그냥 문제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인 부역 문제하고 불역 문제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 이 풍선의 부피가 이제 이 깊이에 따라서 풍선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불역이 달라진다는 거죠. 불역이 달라지는 이유는 이 깊이에 따른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이 풍선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부력이 로지 V라는 거죠. 우리가 부력을 크기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로지 V는 그냥 외워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력의 크기가 그 물체가 담긴 유체의 밀도와 그리고 유체에 담긴 물체의 부피, 유체에 잠긴 물체의 부피에 각각 비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P 플러스 로지 Z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한번 1-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잠깐 1-1번 문제를 잠깐 넘어갔다 올게요. 높이 Z에서 부피가 V인 풍선을 가만히 놓는 순간 풍선에 작용하는 힘들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합력을 구하시오. 단 풍선과 그 안쪽 공기에 작용하는 중력은 무시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림상으로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뭐 간단합니다. 1-1번은 뭐 문제를 풀 것도 말 것도 없죠. 힘만 찾으면 되니까요. 여기에 작용하는 부력은 로, G, V죠.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탄성력은 용찰 상수가 K라고 했으니까 K, Z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지 좀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 이 V 값이 일정한 값이 아니고 Z에 관한 함수로 주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겠죠? 그러면 1-1번이 해결이 됐네요. 1-1번은 그냥 부력의 크기가 로지 V라는 것을 아냐 모르냐를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이제 풍선 속 공기가 이상기체라고 하자 문제 1-1의 수행을 다시 수행하되 이번에는 풍선 속 공기의 온도와 압력이
주변 액체와 늘 평형을 이루도록 한다. 이 경우 풍선이 받는 합력이 0이 되는 높이 Z가 존재하기 위한 용철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단, 풍선 속 공기의 압력은 높이가 Z인 지점에서 액체가 가하는 압력과 같다고 가정하자. 또한 수조 바닥 Z=0에서 온도 압력이 평행 상태에 도달한 풍선의 부피를 V0라고 하자. 예, 조건이 있는데요. 언제나 문제에서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볼까요? 풍선이 받는 합력이 0이 되는 높이 Z가 존재하기 위한 용철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일단 문제잖아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 풍선 속 공기의 압력은 높이가 Z인 쯤에서 액체가 가하는 압력과 같다고 가정하자. 원래 이렇게 유체 속에 풍선이 이렇게 담겨 있게 되면 원래는 풍선의 탄성력이 있잖아요. 풍선 자체가 이렇게 신축성이 있게 돼서 공기 중에 이렇게 풍선을 노출시켜 놔도 원래는 풍선 내부의 압력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풍선이 있다면 이 풍선이 존재한다면 풍선 내부의 압력과 풍선 외부의 압력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동일하지 않는 이유는 이 풍선 겉면을 둘러싸고 있는 이 고무 자체가 얘를 탄성력이 있어가지고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압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무시하자 이 말입니다. 이 압력과 이 압력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풍선의 탄력, 풍선 자체의 고무의 탄력을 고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기의 온도와 압력이 풍선 속 공기의 온도와 압력이 주변 액체와 늘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은 온도가 이 액체가 문제에서 보면은 늘 일정 온도에서 열평의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풍선 속 기체, 풍선 속을 채우고 있는 기체의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이 풍선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할 때 이 부피가 변할 텐데 이 내부의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PV는 컨스탄트겠죠? 이 말은 보일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PV는 컨스탄트 하게끔 등온 상태가 유지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 문제를 처음 접한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이 풍선이 받는 합력이 0이 되는 높이 Z가 존재하기 위한 용철 상수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K의 범위가 있는 건가? 이런 게 K의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이제 문제 상황에 조금 우리가 이제 처음 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이거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높이가 어디에 있든지 얘가 여기에 있게 되면 용철이 충분히 늘어나가지고 얘가 부피가 만약에 쭉 커져가지고 불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용철이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어느 특정 높이에서는 평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쌤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 나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풍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풍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점점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얘가 높이가 높아지면서 풍선이 점점 커지면서 부력이 증가하겠잖아요. 부력이 점점 증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력의 크기는 유체의 높이 어디에 있든지 사실 상관이 없어야 하죠. 근데 부피가 점점 압력이 적어져가지고 커지니까 부력의 크기가 이 Z에 따라서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K값이 일정한 용철이 있으니까 용철의 길이가 늘어나면 F는 KX라서 F, 즉 탄성력이 KX에 비례하니까 이 Z가 늘어나면 탄성력도 증가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 K값이 굉장히 작아요. 너무 작아가지고 충분히
이 Z가 늘어났을 때 이 용수철의 탄력이 충분하지 않게 되면 이 풍선의 부피가 늘어나면서 생겨나는 부력의 증가를 따라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K값이 너무 약하잖아요. K값이 너무 약하면 얘가 부력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부력의 증가를 이 용수철이 늘어나면서 생기게 되는 그 탄성의 증가가 이 부력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냥 영영 위로 떠버립니다. 평행을 이루지 못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용수철 상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를 이제 접할 때 이게 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캐치하기는 쉽지 않는데 일단 식을 세워보면 K값이 범위가 나오게끔 그냥 됩니다. 한번 일단 식을 세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용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베르누이 법칙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일단 압력을 봐볼까요? 높이가 H인 지점에서의 압력을 PH라고 하고 요 플러스 로 G H 이게 이제 이 지점에서 P 플러스 로지 Z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Z인 지점, 높이가 Z인 지점에서의 압력, 베른디 법칙을 적용하면 PZ 플러스 로지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Z가 제로인 지점에서 보면은 Z가 제로인 지점에서의 압력은 P0로 놓는다고 했으니까 P0 플러스 로지 Z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하고 이 세 개가 같죠.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보게 되면 이 pH는 여기에 진공하고 접해 있어요. 진공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 pH는 0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로 G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이 Z 값이 0이잖아요. 이 Z0가 바로 Z가 0일 때니까 P0 플러스 로지 Z는 이것은 P0하고 똑같죠. 네. 그러면 얘를 뭐 1번씩, 얘를 2번씩, 얘를 3번씩이라고 했을 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같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 G H는 P Z 플러스 로 G Z 이퀄 P0라는 식을 하나를 얻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Z 지점에서 높이가 Z일 때 어떤 풍선의 부피와 압력을 우리가 일단 한번 Z 지점에서 일단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Z에서 우리가 풍선의 부피, 압력을 각각 PZ 그리고 VZ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PZ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Z는 이제 요 식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PZ는 로지 H에서 로지 Z를 뺀 값이잖아요. 그래서 로지 H 마이너스 로지 Z가 되죠. 그러니까 로지 H 마이너스 Z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등온 변화니까 PV는 늘 일정하죠. PV는 컨스턴트입니다. 일단 식이 하나 나왔고요. PV는 컨스턴트이므로 PZ 곱하기 VZ는 P0하고 V0를 곱한 값하고 같겠죠? P0하고 V0하고 곱한 값이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 식에서 보니까
이 식에서 보니까 P0는 로지 H였잖아요. 그럼 이것은 로지 H V0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V0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V0란다. VZ로 정리를 할 수가 있죠. VZ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VZ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로지 H V0를 P0로 나눠야 되잖아요. 왜 자꾸 P0라고 하지? PZ로 나눠야 되잖아요. 로지 H V0.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위쪽에서 구해놓은 PZ는 PG란다. 로지 H-Z분의 로지 HV0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H-Z 분의 HV0.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것은 이 풍선의 부피가 이 z값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예요. 이걸 구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을 구해야 불의 크기를 z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힘의 평형 관계에서 이 부력과 이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이 같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같으니까 로 G V Z가 K Z하고 같잖아요. 그럼 여기서 KZ가 로지 VZ인데 이 VZ에다가 이 값을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이제 이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줄게요. 그렇게 되면 KZ는 H-Z분의 로지 HV0가 되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Z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Z에 관한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H-Z를 좌변으로 옮겨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냥 K, H, Z 마이너스 K, Z의 제곱이 되고 좌변은 그 다음에 우항은 이제 로지 H, V, 0가 되겠습니다. 이제 보기 편하게 2창, 1창, 3창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면 K, Z 제곱 마이너스 K, H, Z 플러스 로지 H, V0는 0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근해 공식 잘 알고 있잖아요. 근해 성립하려면 이제 이게 이제 근이 어쨌거나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P제곱 마이너스 I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근이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K값은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되죠. P제곱 마이너스 IAC 다 할 줄 아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정리하는 것을 맡길게요. 선생님이 일단 미리 계산해 놓은 값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게 하겠습니다. 4로지 V 제곱 네, 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K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제 얘가 이제 h분의 4 로지 v0가 이제 최소값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이 지금 부분문항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를 한번 일단 읽어볼게요. 용철상수 K가 문제 1-2에서 구한 최소값보다 클 경우 가 합력이 0이 되는 높이 Z의 값들을 모두 구하시오.
나, 풍선이 받는 합력이 높이 Z에 따라 계략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설명하시오. 다, 이를 바탕으로 가에서 구한 Z의 값들 중에서 풍선이 그 높이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본래대로 되돌아오는 Z의 값을 찾으시오. 네, 부분문항인데 부분문항 안에 또 부분문항이 3개가 들어있네요. 네, 참 난감합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가번을 보면 합력이 0이 되는 높이 Z의 값들을 구하래요. 일단은 그 K 값이 지금 현재 최소값보다 이제 큰 경우잖아요. 이제 근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일단 그 근을 찾아라 라는 말하고 똑같죠. 일단 한번 방정식이 뭐였는지 한번 데리고 볼까요? 네, 2차 방정식이 여기였었죠. 네,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1-3번 가의 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답은 간단해지죠. 일단 방정식을 그대로 데리고 오면 kz제곱 마이너스 khz 플러스 로g hv0는 0이고 이것을 이제 방정식을 풀기 쉽게 k로 나눠주면 z제곱 마이너스 hz 플러스 k분의 로 g hv0는 0이잖아요. 이거의 근은 근의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근의 공식 이용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h 플러스 마이너스 근의 공식 모르는 사람 없죠?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2분의 h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이니까 h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로 GHV0 퍼 K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이 2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번. 풍선이 받는 합력이 높이 Z에 따라 계략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래프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죠. 네,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일단 합력을 표현을 하면 합력은 전체 합력은 부력하고 탄성력의 합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부력이고 KZ가 탄성력이니까 이 두 개의 합이에요. 즉 로지 V Z 마이너스 KZ가 될 텐데 로지 VZ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 VZ 값을 이 식을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네요. 그러면 합력은 H-Z분의 로지 HV0 마이너스 KZ가 되겠습니다. 얘가 합력입니다. 그럼 이 합력 그래프를 그리란 소리잖아요. 난감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네 둘이를 더하면 되죠. 보니까 이 그래프는 유리함수 그래프이죠. 얘는 유리함수 그래프이고 얘는 1차 함수 그래프예요. 그러면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리고 얘네 둘이를 더합시다. 그게 간단해요. 그러면 일단 얘를 그리기 쉬운 형태로 유리함수를 형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이너스 z 마이너스 h분의 분모에 있는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버렸어요. 로 g h v0 모두 상수죠? 분자는 모두 상수네요. 다행히도요. 마이너스 kz 그럼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두 개예요. F1은 마이너스 Z 마이너스 H분의 로 G HV0고요. 두 번째 F2는 마이너스 KZ. 네. 얘네 둘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일단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공간 얘기도 좀 확보를 하고
쭉 그려볼게요. 이게 좀 옆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좀 지우고 여기가 Z값이고요. 여기가 F축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개의 축이 형성이 됐고요. 먼저 이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죠. 이것은 유리함수 마이너스 Z분의 K, 이제 이건 전부 다 상수니까 마이너스 Z분의 K를 X축으로 H만큼 평행을 이동을 시킨 그래프일 겁니다. 얘를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H만큼 평행을 시켰으면 여기가 H가 되고요. H가 될 거고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로가 Z가 0일 때 여기가 이제 Z가 0일 때 지점 하나를 찾을 수 있죠. Z가 0일 때 F는 얼마냐? Z가 0일 때 F는 HA 집수니까 로지 V0잖아요. 이 점이 이제 로지 V0 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유리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유리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일단 뭐 대충 그립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KX 그래프잖아요. 마이너스 KZ 그래프. 이것은 색깔을 좀 바꿔가지고 초록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려보면 K 값이 이제 뭐 얼마인지를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거나 직선으로 나겠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겠죠? 네, 뭐 대충 그냥 그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가 이제 마이너스 K, Z. 그러면 이 둘이가 더해져야죠. 네, 이 둘이가 더해져야 됩니다. 얘 둘이 더해지는데 마이너스 KZ가 Z 이퀄 0일 때 얘는 이 로지 V0 값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합 그래프는 주황색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 지점은 무조건 지나야 돼요. 네, 이 두 개의 합이 무조건 이 지점을 지나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z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되면 거의 유리함수는 0에 접근하게 되는데 마이너스 kz값은 위쪽으로 쭉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0에 접근하는 값과 상승하는 값이 합해졌으니까 그냥 0에 접근하겠죠. 즉 아주 접근한 상태에서 이렇게 옵니다. 이 지점까지 오겠죠. 그리고 나서는 그냥 네, 대충 더해야 됩니다. 이제 느낌으로 더해주세요. 요 높이하고 요 높이하고 네, 더하면 되겠죠? 이 지점하고 이 점하고 또 더하면 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더해도 됩니다. 이 점에 접근을 하게 되면 유리함수는 무한대로 발산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유한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합 그래프는 이 주황색 그래프는 여기서 어딘가로 내려왔다가 이 여기를 따라서 쭉 네, 발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이 축에 점점 접근하면서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 지점보다 이 점보다 이 높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값이 더 여기 플러스 값보다 더 큰 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점 무조건 지나야 되고 이렇게를 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여기 점점 무한대로 이렇게 발산한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네, 그래프가 좀 안 이쁘게 그려진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안 이쁘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네, 해가 두 개죠? 그니 여기하고 여기 이제 두 개가 나오겠죠? 이 값을 우리가 Z1 첫 번째 값을 여기 첫 번째 값을 Z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값을 Z2라고 넣겠습니다. 이렇게 근이 이제 두 개가 생겼는데 문제가 뭐였죠? 네, 답은 이를 바탕으로 가에서 구한 z의 값들 중에서 풍선이 그 높이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본래대로 되돌아오는 z의 값을 찾으시오. 이 말은 이제 안정평형, 불안정평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언덕이 있어요. 언덕 위에 이렇게 공이 하나가 올라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렇게 오목한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에 이렇게 공 하나가 놓였다고 칠게요. 이 언덕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이 공은 이 가운데 평형점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돼도 영영 안녕해버리죠. 이쪽으로 영영 안녕해버립니다. 하지만 구덩이 가운데에 놓여 있는 이 공은 이 점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다시 원래 평형점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제 이러한 점을 이제 불안정 평형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을 이제 안정 평형이라고 불러요.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구별하는 겁니다. 볼게요. Z가 Z1 값, Z2 값 이제 근이 두 개가 있잖아요. 이 점에서 Z 값이 0보다 작을 때 힘이 플러스예요.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제 유체 속에 놓여 있는 풍선입니다. 여기 이제 기준점이라고 넣고, 어떤 이 평형점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 지점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갔을 때 힘이 플러스잖아요. 지금 이 주황색이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잖아요. 힘이 플러스예요. 즉, 얘가 살짝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애초에 우리가 힘의 합력을 위쪽 방향을 플러스로 설정하고 지금 현재 힘의 합력을 구했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내려갔을 때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니까 얘는 살짝 밑으로 벗어나도 원래 평행점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Z1보다 좀 더 큰 경우, 즉 약간 더 높아졌을 경우에는 반대로 음의 힘을 받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힘을 받게 되니까 원래 평행점으로 다시 역시나 돌아오는 힘을 받게 되죠. 그 점이 이제 Z1인 지점이고요. 즉 Z1인 지점은 평행점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원래 평행점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이 점은 안정평형점이 됩니다. 반면 Z2 지점이 만약에 이 점이 Z2 지점에서의 평형 상태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Z2 지점보다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에 마이너스 힘을 받습니다. 즉 얘가 밑으로 살짝만 내려가면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 버린다는 소리예요. 또 이 Z축에서 2지점에서 조금만 플러스 방향으로 Z축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공이 아니라 풍선이 조금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플러스 힘을 받게 되죠. 위쪽이 플러스니까요. 플러스 힘을 받게 돼가지고 위쪽으로 계속 힘을 받아서 평행점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Z2 지점은 불안정 평형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포텐셜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이거 지워버리면 안 되는데, 얘가 지금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잖아요. 위치에 따른 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요. 위치에 따른 포텐셜 그래프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따른 포텐셜 그래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얘를 미분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이제 얘를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죠. 그냥 위치 에너지 정의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치에 따른 얘 미분한 마이너스 형태의 그래프가 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적분형의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얘를 위아래로 위아래로 뒤집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네, 난감하죠? 미분했는데 이 점은 그러니까 0이 돼야 되는 점이니까 이 두 지점이 바로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이 부분에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변곡점이 생기는데 이 두 개의 변곡점, 네, 어쨌거나 이 두 개의 변곡점에서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Z가 0일 때
Z가 0인 지점에서의 포텐셜 한번 잠깐 살펴보면 Z가 0인 지점에서 힘은 플러스 힘을 받고 있죠. 힘은 플러스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포텐셜상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뭐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느냐가 이제 크게 중요하잖아요. 위치 에너지에서는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Z1 여기를 이제 뭐 Z2 지점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면 이제 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 지점에서 현재 지금 기울기가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그래프니까 반대겠죠.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지점에서요. 이거 말로 설명해도 힘드네요. 이건 좀 약간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는 점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서 얘는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그래프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얘는 얘 마이너스가 얘니까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겠죠? 지금 말을 하면서도 제 말이 꼬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네, 힘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 어딘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위치 에너지 그래프상에 이제 공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공을 넣는다고 생각하면 이 지점에 이렇게 공을 놓게 되면 되게 불안정하죠. 하지만 이 지점에 이렇게 공을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주 구덩이에 안정적으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Z1 지점이 안정 평형점이 되고요. Z2 지점이 불안정 평형점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1-3번도 해결을 해봤고요. 마지막 1-4번 얼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번 풀었던 내용들 다 지워버렸고요. 1-4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선의 재질이 단열재로 되어 있어 액체와 이산기체의 열 교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제 1-2에서 수행한 실험을 반복하되 풍선 속 공기 압력만이 주변 액체와 늘 평행을 이루도록 한다. 이번에도 수조 바닥에서의 풍선 부피는 V0로 주어진다. 이 경우 풍선이 받는 합력이 0이 되는 높이가 존재하기 위해 용철 상수가 가져야 할 최소값이 문제 1-2의 경우에 비해 증가할지 감소할지 답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C에서는 이게 지금 등원 과정이었잖아요. 등원 과정이어가지고 등원 과정이라서 PV는 컨스탄트였는데 이번에는 단열 과정이라네요. 네, 단열 과정은 이제 PV 감마선은 컨스탄트 하겠죠. 이 단열 계수 감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학 시간에도 아마 잘 배웠을 거예요. 네, 정합별, 정적별의 비율 값이잖아요. 이 감마 값은 이제 늘 1보다 이제 큰 값을 지니게 되고, 문제 상황에서는 이게 뭐 특별히 이 공기 입자에 대해서 뭐 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마 정량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정석적으로 해결하라는데 아마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등원 변화하고 이제 단열 변화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보통 이 식을 이렇게 많이 떠올리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좋을 만한 게 이 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떠올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PV 그래프를 보통 그리잖아요. PV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PV 그래프 상에서 이제 등원선이 이제 늘 정해져 있죠. 뭐 이렇게 등원선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이 등원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등원 변화는 정확하게 이 등원선 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등원 변화. 그러면 단열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단열 변화는 이 등원 변화보다 좀 더 밑으로 축 처져 가지고 나가죠. 이게 이제 단열 변화입니다.
이거는 카르노 기관의 PV 그래프, 카르노 사이클에 대한 PV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면 쉽게 기억해낼 수 있을 겁니다. 카르노 기관의 PV 사이클, 카르노 기관의 그 PV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형태가 잘 나타나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등원 변화보다 단열 변화에서 어,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좀 더 덜하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같은 컨스탄트인데 압력이 변했을 때 부피 값이 덜 변해도 감마 값이 1보다 크기 때문에 등원 과정과 같은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력 변화의 영향력이 작아진다는 소리죠. 단열 병원에서는 압력에 따른 부피 변화가 더 작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풀어 설명을 하면 풍선이 위로 뜨면 이제 얘가 커지면서 풍선의 부피가 커지면서 부력의 증가가 나타난다고 했죠. 그것을 탄성력의 변화가 따라잡을 수 있냐가 바로 평행점이 존재하느냐의 아주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력 변화 영향력이 작아지게 되면 단열 변화에서는 부력 변화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은 K값은 어때요? K값은 더 작아져도 상관없죠. 아까 단열 변화에서는 압력이 작아졌을 때 부피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가지고 K값이 좀 컸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단열 변화에서는 부피 변화가 즉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위로 올라갔을 때 부피 변화가 아까보다 좀밖에 안 일어나요. 즉 풍선이 많이 안 커져요. 그러면은 부피가 부력이 덜 크죠. 부력이 덜 크기 때문에 용철 상수가 크지 않아도 돼요. 아까보다 크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력 변화 영향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최소 K는 감소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도 이제 비슷한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이게 정량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정성적인 설명만 해도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 것으로 보여요.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정량적으로도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다 해결했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는 이중 슬릿 실험하고 그리고 도플러 효과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섞여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사실 근데 2번 문제는 1번 문제에 비해서 좀 싱거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한번 일단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 슬릿 사이의 거리가 D인 이중 슬릿에서 라젤만큼 떨어진 곳에 스크린이 있다. 단, 라젤이 D보다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고 각 슬릿의 폭은 무시한다. 2-1번. 길이가 L이고 한쪽 끝이 닫힌 관 속에서 공기가 진동하는 음원이 있다. 이 음원이 기본 진동수의 음을 낼 때 그 진동수를 구하고 스크린 위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극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단, 음속은 V로 한다. 일단 음원이 반개관의 형태를 띠고 있죠. 한쪽이 열려있는 반개관입니다. 여기에서 기본 진동수의 음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진동수. 이제 기본 진동수의 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기본 진동수의 진동수를 찾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게 부분문항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스크린 위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극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문항입니다. 이렇게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을 때는 그 부분의 답을 명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 문항처럼 보이지만은 일단 답을 두 개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기본 진동수의 음의 그 진동수를 구해야 되고 두 번째 극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일단 기본 진동수 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진동수의 음원은 반개관이 있을 때 정상파의 4분의 1파장
해당되는 정상파가 전체 파장의 4분의 1 파장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파동 파트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L, 소문자 이 L, 여기서부터까지 이 전체의 거리가 4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죠. 4분의 1 람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동수를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죠. 진동수는 람다분의 V인데 V는 F 람다니까요. 그러면 얘는 4 L분의 V가 되겠죠. 네, 기본 진동수 찾았습니다. 그 다음 얘가 이제 D만큼 떨어져 있는 이중 슬릿을 통과해가지고 이게 이제 극대와 극소 그리고 다시 이제 극대와 극소가 반복되는 이제 간섭 무늬를 만들어낼 겁니다. 뭐 여기서 무늬라기보다는 크게 들리는 지점과 다시 한번 크게 들리는 지점 사이에 이제 거리가 될 테니까요. 그럼 여기서부터까지 쭉 한번 그려보면 얘가 이제 중앙 극대점 이후에 첫 번째 극대점이 생기는 곳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중 슬릿에서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직각이라고 하면 d sin 세타가 아이고 d sin 세타가 람다일 때 이제 중앙 극대점으로부터 처음 떨어진 첫 번째 극대점이 만들어진 지점이 되죠. 근데 sin 세타가 원래는 이 길이분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분의 여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x라고 놓으면 이 세타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이제 거리가 여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크다고 했으니까 이 식을 이렇게 근사시켜서 쓸 수 있죠. d 곱하기 1분의 x는 람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값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x는 d분의 라지 L 람다가 되겠고요. 아까 람다고 스몰 L 사이에 이제 우리 관계를 계산했으니까 얘는 d분의 4L 라지 L 이런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2-2번 문제 2-1에서 음원이 VS의 속력으로 스크린을 향해 움직일 때 얘가 이제 앞으로 속력 VS로 다가간다는 거겠죠. 스크린을 향해 움직일 때 스크린 위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극대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하시오. VS는 V보다 작고 음원은 D에 비해 충분히 먼 곳에서 접근한다고 가정한다. 자, 일단 여기서 음원이 이제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도플러 효과를 적용을 해야 돼요. 음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음원의 좀 속력을 VS, 그러니까 소스의 속력으로 좀 표현해야죠. 도플러 효과에 관한 내용은 네, 여기서 별도로 하진 않겠습니다. 정 기억이 안 나면 뭘 떠올리라겠죠? 그렇죠. 회전초밥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회전초밥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도플러 효과에 관한 식을 잘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바뀌는 진동수는 V-VS분의 V-V5 F가 되죠. 원래 진동수. 근데 여기서 관측자가 움직이지 않죠. 네, 소스만 움직이기 때문에 소스만 스크린 쪽 움직이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진동수는 V-VS분의 VF가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바뀐 진동수는 원래 진동수보다 더 커지잖아요. 이거죠. 이거이므로 V는 F 람다에서 람다가 작아지죠. 람다가 작아짐으로 극대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짧아지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파장이 짧아지면 극대점 사이의 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중슬리 실험에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다시 정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3번을 보도록 할게요. 2-3번은 정지 상태에서 전압 V로 가속된 전자를 하나씩 이중 슬릿에 통과시키는 실험을 무수히 반복할 때 스크린 위에서 전자가 많이 분포하는 극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질량이 m이고요. 스몰 m이고 기본 전하량은 E, 플랑크 상수는 h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V로 가속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V로 가속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QV니까 EV가 되겠죠? 이것은 이제 운동량에 관한 식으로 바꿨으면 EM분의 P제곱으로 바뀔 겁니다. 그렇게 되면 P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루트 EMEV 이렇게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우리가 물질파에서 람다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물질파에서 람다는 운동량분의 플랑크 상수 h가 되니까 EME의 V분의 h 이게 이제 람다가 됩니다. 이게 물질파의 파장, 전자의 이제 물질파 파장이 되는 거죠. 값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여기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죠. 그럼 나머지 계산은 똑같습니다. 이제 람다가 구해졌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극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이 앞에서 1번을 구할 때, 람다에 따라서, 여기, 이 람다에 따라서 이 극대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 람다 값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극대점 사이의 거리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3번은 아마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문항이에요. 2-4번은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선을 결정에 쏘는 실험을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결정에서 튀어나온 전자의 각도에 따른 분포를 통해 어떻게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은 이게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그냥 데이비슨 건머 실험을 그냥 설명하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데이비슨과 건머가 어떤 실험을 했었죠? 기억나나요?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리 3 우리 공부했었던 부분에서 데이비슨 건머 실험, 그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했던 그 실험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면 됩니다. 드브로이가 물질파를 이론적으로 예측을 하고 난 다음에 데이비슨 건머가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을 측정을 해가지고 정말로 물질파라는 게 있구나 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게 바로 이제 브레그 반사가 있었죠. 브레그 반사. 그래서 브레그 반사하고 이게 이제 데이비슨 건머 실험에서 어떻게 실험 과정으로 사용이 됐는지를 잘 설명을 하게 하면 그냥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2-4번은 설명을 해주고 싶지만 일단은 예전에 쌤이 데이비슨 건머 실험을 설명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따로 지금 다시 풀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 3파트에서 쌤이 했었던 부분을 한번 잘 찾아보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2020학년도 서울대 구술고사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봤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요,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시 질문 있으면 선생님한테 해주면 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